안녕하세요. 사람이 한번 맺은 인연은 끊기가 참 힘들다고 하죠. 밖에서 만난 지인도 한번 인연을 맺으면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법인데, 가족이 되어버린 인연은 얼마나 더 끊기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또 필요할 땐 정확하게 끊어내야 하는 게 인연이기도 한데요. 저도 얼마 전 한번 어렵게 마음을 먹고 인연을 잘라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를 어렵게 잘라낸 경험인데요. 지금부터 파란만장했던 저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구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잘 나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딱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는 거였죠. 특히나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로 귀한 손이었기 때문에 딸만 둘 낳은 저희 엄마는 친할머니께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며 사셨습니다. 저랑 제 동생의 어릴 때 기억은 언제나 할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역정을 내는 모습으로 가득할 정도였어요. 그중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모습은 늘 할머니의 역정을 아무 말 없이 들었던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울면서 할머니에게 대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계셨고 바닥을 닦는 엄마의 뒤통수 위로 할머니 호통이 터져 나왔어요. 야, 더 힘있게 빡빡 안 닦아? 애가 힘이 없어서 아들을 못 낳은 건가? 절에 매가리가 없어서야 원. 아, 거 좀 더 빡빡 닦으라고. 도대체 넌 아들을 못 낳는 거냐? 아님 낳기 싫은 거냐? 아니면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도 축 처져서 바닥 닦는 꼬락서니를 보니 몸에 문제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따위로 청소도 대충 하고 아들도 안 낳을 거면 당장 집 나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못 낳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청소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1분 1초도 못 쉬고 일만 했어요. 그런 저한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기집애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인지 원? 내가 봤을 땐 네가 밭이 안 좋아서 그래. 알아? 그냥 이참에 너도 나 싫겠다. 우리 아들하고 깔끔하게 이혼하는 거 어떠냐? 이혼하고 그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다. 결국 엄마는 할머니의 더 큰 역정에 못 참겠는지 정말로 그날은 집 밖으로 나가서 한참 뒤에나 들어오셨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기가 차셨는지 엄마가 들어왔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참을 째려보시더니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할머니의 역정은 계속됐고 그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모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라 대가 끊길까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야 있었겠지만 할머니는 저희한테도 눈꽃만큼의 애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도 이러셨어요. 네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예뻤겠니. 그럼 내가 맨날 우리 장손주 하면서 업고 키웠을 텐데. 너도 참 복이 없다. 근데 그것도 그냥 네 복인 거야, 복. 네 애미 닮아 하찮게 물려받은 복. 그때는 초등학생 저학년밖에 안 되었을 때라 그냥 무서운 마음에 울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이 홀대하며 우리를 대한 할머니가 참 믿게 느껴지네요. 저는 극단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의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바로 옆에서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는 꼭 화목하고 좋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모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이건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엄마도 항상 배우자 성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성품도 꼭 같이 보라며 당부에 당부를 하셨었습니다. 다행인 건 저희 아버지가 정말 성품이 좋은 분이셔서 늘 저희 엄마 편에 서주시고 엄마를 많이 위로하며 옆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같은 남편, 친할머니와는 정반대되는 시댁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왜냐면 제가 인연을 끊어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거든요. 제가 왜 시어머니를 끊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 사회생활에 들어가게 되었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 제 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인터넷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돕는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제 남편이 된 이 사람은 119 구급대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시댁 부모님은 시골 경상도 분이셨는데 이 사람도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사람이 수더분한 게 좋더라고요. 근데 남편 쪽 집안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결혼하기 전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였는데요. 저는 두 분의 얼굴을 뵙자마자 살짝 의외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두 분의 모습이 제 또래 부모님들에 비해 상당히 젊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임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우리 효식이가 어찌나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저보다 어머님이 더 고우세요. 두 분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어머, 그렇게 보여요? 아유, 참. 우리가 근데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하지. 사실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젊어. 나 20살, 효식이 아빠 22살 때 애 낳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친구 부모들보다도 우리가 유독 젊어. 아, 그러셨구나. 효식 씨는 크면서 좋았겠어요. 저희 엄마도 곱고 예쁘시지만 어릴 때는 저희 엄마보다도 젊고 예쁜 엄마 둔 친구들 보면 부럽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얘는 애가 묻어내서 그런지 그런 건 또 잘 모르더라고. 시어머니는 당시 싹싹하게 기분 맞춰드린 이야기를 하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반면에 무뚝뚝한 아버님은 그런 제 칭찬이 별로 달갑지 않으셨는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아, 이 여편 내가 동네 창피하게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게 뭔 자랑이라고 젊을 때 사고 친 걸 떠벌리고 있어. 그만하고 밥이나 내. 아이고 참. 새아가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아유, 알겠어요. 내온다고요. 내오면 되잖아요. 제가 있는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리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악의 없이 드린 이야기가 실수가 된 것 같아 얼른 사과를 드렸어요. 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두 분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신뢰가 될 줄 몰랐어요. 어디 그게 아가씨 잘못인가? 원래 저 옆엔 내가 주책을 잘 떨어서 저러는 거니까 신경 쓸 것 없어. 다독여 주시는 아버님의 말에 상황이 잘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 가족의 이상함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날 겨우 하루 있으면서 느끼게 된 건 이 집안은 상당히 심한 가부장적인 집안이라는 거였죠. 아버님은 그날 처음 본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물 떠와. 아니 국 좀 더 부으라니까. 밥이 이게 왜 이렇게 질어? 등등의 말을 뱉으시면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마구 드러내셨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아빠의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정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면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제 남편이 결혼 후에 시아버님처럼 바뀔까봐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런 소리까지 했었어요. 자기, 자기 아버님 되게 가부장적이신 거 혹시 알고 있어?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어, 알아.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하소연은 내가 다 듣고 자랐어. 나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심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옛날엔 몰랐는데 나도 크면서 좀 겪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혹시나 노파심이 생겨서 하는 말인데 자기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이 어머님 대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러면 바로 이혼이야? 알았어? 난 절대 자기가 나 막대하는 걸 못 봐. 뭐 그렇게 해도 당하지도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간도. 안 그래. 우리 자기한테는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데 내가 어떻게 그래. 나도 우리 엄마 하소연 들으면서 커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여자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컸어.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정말이지? 아주 그냥 결혼하고 나서 변하기만 해봐. 저는 남편에게 결혼 전 신신당부를 하며 결혼 후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고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잘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랍니다. 이게 진짜 남편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시아버지는 결혼 후에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신 분이었거든요. 집안일은 일절 손도 안 대실 뿐더러 심지어는 전등 가는 거, 변기 뚫는 것 등등 전부 다 시어머니에게 맡기고는 본인은 밖에서 농사만 짓는 분이셨죠. 이런 모습들을 알고 나니 더욱 우리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 수 있었답니다. 시집 올 때 집은 저희 아빠가 해주셨어요. 시댁은 농사를 짓고는 있었지만 나라에서 도움받아 빌린 돈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 걱정하는 남편 몰래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빠가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남자라고 해서 꼭 집 해오란 법은 없다. 돈 있고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에서 하는 게 요즘 시대 아니겠는가?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 우리 딸들 대학 가고 시집 갈 때 돈 걱정 없이 보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러니 다른 거 없네. 그냥 평생 우리 딸 아껴주고 예뻐해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돼. 나는 그걸로 좋게. 그러니까 집은 걱정 말게나. 마침 전세 만료된 집이 하나 있어서 그거 우리 딸 명의로 돌려서 줄 테니까 둘이 거기서 신혼살림 차려봐. 뭐 서울 금자리는 아니어도 자네들 출퇴근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걸세.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연이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100세 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돼도 제일 예쁜 할머니로 생각하며 옆에 끼고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내 마음에 쏙 드는구먼. 아빠는 믿음직한 모습의 남편을 보면서 저한테도 늘 참 좋은 남편 잘 만났다고 이야기해주곤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내내 마음에 걸려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 직업이 구급대원이라는 거였죠. 혹여라도 일을 하면서 무슨 사고는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지만 그래도 듬직하고 자상한 남편을 항상 예뻐하셨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쪽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순조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그 뒤로 저는 2년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한 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도 첫째는 꼭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첫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이 성별 소식을 전할 때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낳자마자 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희는 나름 사이좋은 고부지간이었어요. 나름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잘하는 편이었던 저는 젊은 시어머니와 말도 잘 통하는 편이라 친하게 지냈었죠. 전화도 자주 하고 시어머니는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서울도 올라오셔서 저희와 함께 시간도 보내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효식이는 니네 시아버지 같지 않게 너한테 잘하지? 아주 그냥 이 양반은 오늘도 나한테 찬국 내왔다고 승질을 있는 대로 내지 뭐니. 자기도 눈 있고 손발도 제대로 달렸음 그 정도는 알아서 차려먹을 수 있잖아. 근데도 하여튼 그 고약한 성질머리로 오늘도 역정을 내더라니까. 에휴, 어머니가 힘드시겠어요, 진짜. 이번 명절에는 서울 오셔서 저희랑 시간 함께 보내세요. 아버님은 서울 시끄럽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용돈 대신 보내드리고 어머님은 잠깐 올라오셔서 바람이라도 쐬세요. 아유, 그래야겠다. 난 서울 가면 그렇게 좋더라. 너도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얼굴 볼 겸 가야겠다. 예, 너는 나처럼 이렇게 갇혀 살지 마라. 내가 아주 이른 나이에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길을 못 펴고 살아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는 아이 낳고 제 커리어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람 구해서 아기 맡기고 일 계속 다니려고 생각 중이에요. 어머, 그래? 요즘은 세상도 좋다, 얘. 나 때는 무조건 뭐 내가 애 낳고 산후조리 해가며 애 보고 집안일 하고 다 했는데 너는 그런 거 다 누릴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럼 좋지 뭐. 어머니는 그래도 생각이 꽉 막히신 분은 아니었어서 아이 낳고 계속 일을 할 거란 저의 생각에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좋은 고부지간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가 비극의 시작이었네요. 어느 날 새벽 잠을 자고 있던 남편과 저는 갑작스럽게 울리는 남편 핸드폰 벨소리에 깜짝 놀라며 일어나야 했어요. 효식아, 나 네 아빠한테 맞아 죽겠다. 맞아 죽겠어. 네 아빠 또 술 처먹고 엄마 때렸어. 엄마 정말 억울해서 더는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엄마, 왜 또 아빠랑 싸우셨어요? 제발 두 분 사이좋게 좀 지내세요. 네? 이제 곧 손주도 보시는데 손주 보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쥐잡듯이 날 잡아대는데 내가 어떻게 사니? 네 아빠 성깔 알면서도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해? 안 되겠다. 나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이 집안에서 더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네가 나 좀 구제해줘라. 내가 누구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 하나 보면서 산 세월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나 좀 구제 좀 해줘라, 효식아. 엄마,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우선 쉬세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는 한숨을 푹 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안쓰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또 싸우신 거야? 어, 아빠가 엄마한테 또 살짝 손찌검을 하셨나 봐. 술만 드시면 저렇게 한 번씩 건드시니 원. 나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 아버님이 어머님 때리기도 하셨던 거야? 아니야. 뭐 심하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밀치고 하는 정도인데 우리 엄마가 좀 과장이 심한 거 알잖아.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어. 에휴, 어머님 잠깐이라도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하나? 저렇게 아버님이랑 지내는 거 힘들어 하셔서 어떡한데? 아예 우리가 모시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르겠다. 우선 오늘은 자자. 너무 늦었다. 저희는 오밤중에 전화해 걱정만 한가득 아는 채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머니에게서 남편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너는 전화 준다는 애가 연락이 없니? 다른 게 아니라 며느라가 이제 곧 출산 얼마 안 남았지. 네, 맞아요. 예정일이 이제 곧이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어머, 그래? 그거 잘 됐다. 내가 전에 가영이한테 들어보니까 출산하고 나서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커리어 계속 쌓고 싶다고 하더라고. 사람 구해서 애기 맡기고 회사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손주 내가 봐주마. 아무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 손 타는 것보다 할머니 손 타는 게 훨씬 낫잖니. 내가 정말 잘 키워줄 테니까 엄마한테 한 달에 용돈 50만 줘라. 나는 그냥 이 지긋지긋한 시골 구석탱이랑 네 아빠한테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나 그 베이비시터인가 뭔가 시켜주라. 어? 아, 안 그래도 가영이랑 지금 사람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선 와이프하고 얘기해 볼게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뭘 또 그걸 물어봐? 가영이야 내가 간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하겠지. 너네가 남편이 돼서 그 정도 결단력도 없니?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어찌 지 아빠 닮은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어. 엄마는 언제 나보고 절대 아빠 닮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 어쨌든 이 문제는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산이 임박해 출산 휴가 중이었던 저는 그날 쉬는 날이었던 남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둘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간절해 보이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저와 남편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엄마를 어쩌지? 이번엔 진짜로 집 나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안 그래도 어머니 매번 힘들어 하셨는데 정말 모셔와야 하나 싶네. 근데 뭐 어차피 우리 베이비시터 구하려고 했었고 어머니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 손 타는 것보단 친할머니가 직접 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 무엇보다 요즘 베이비시터 구하려면 돈도 만만치 않은데 어머님도 이렇게까지 오고 싶어 하시니까 베이비시터한테 줄 돈으로 어머니 드리면서 우리가 모시자.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나 정말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 않은데. 에이,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도 좋은데 무슨 시집살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요즘 베이비시터 구하는데도 한 200은 줘야 한대. 우리가 그만큼은 못 드리더라도 150만 원씩 드리자 여보. 그래야 어머니도 여유롭게 쓰시고 우리도 애기 맡기는데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아유, 우리 여보 이렇게 착해. 알았어. 엄마한테 당장 말씀드릴게. 정말 고마워.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거의 울면서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그냥 보내주실 시아버지가 아니었죠.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싹싹한 저를 좋아하셨던 아버님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서울로 오는 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그냥 순순히 저만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니께 드리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매달 시아버지께 보내드리는 걸로 합의를 하고 나서야 겨우 설득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시아버지의 그 불같은 성격에 절대 안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서 신나게 서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출산을 할 때는 병원에 가기 전부터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면서 병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케어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내심 시어머니 모시는 일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잘 모시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최악으로 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시어머니는 무섭게 변해버리셨죠. 아이를 낳고 난 다음 산후조리까지 마친 후에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어머니도 서울살이에 적응을 잘 하셔서 우리 아이도 잘 봐주시며 잘 지내고 계셨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점점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거 있죠? 워낙에 성격이 활발하시고 사교성이 좋으셨던 시어머니는 58세라는 젊은 나이답게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다루셔서 핸드폰 안에서 이 동네 모임을 이미 다 섭렵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사람들만 만나러 주변 근처만 나가곤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먼 서울 중심가까지 나가셔서
모임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애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와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인데도 제 아들 병수를 데리고 나가서 한참 만에 들어오시기에 못 참고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날도 추운데 왜 자꾸 병수 데리고 밖에 다니세요? 어머님도 감기 걸리시고 병수도 아직 제 몸도 못 가누는 앤데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아유 참, 내가 이 할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이봐라, 이렇게나 꽁꽁 싸맸는데 무슨 감기가 걸린다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모임 나갈 때마다 얘 데리고 나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세상 천지 다 둘러봐라. 친구들 만나서 가는 자리에 나만 손주 데리고 나와, 나만. 어머님, 그거야. 어머님은 저희가 매달 돈 들이면서 아이를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 집에서 잘 봐주시는 게 맞는 거죠. 모임 나가시는 거야 한두 번 바람 쐬러 나가실 수 있다고 치지만 정말 매일 나가시는 데다 병수까지 추운 날 데리고 나가시는 건 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어머님.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어머 어머 얘 봐라. 언제는 친구 같은 시엠이 있어서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지 아들 아프게 할까 봐 나한테 지금 쓴소리 하는 것 보게 기가 막혀서 진짜. 월급도 쥐꼬리만큼이나 주는 게. 어머님, 처음엔 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150만 원으로 올려서 드렸는데 그마저도 여기 서울 올라오시는 조건으로 아버님께 드리기로 한 거고요. 저희는 드릴 거 다 드리고 있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병수 아빠가 뒤에서 용돈 드리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어머님이 하도 뒤에서 20만 원만 줘라, 30만 원 줘라 하는 거 저한테 드려도 되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드리라고 한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모임 나가셔서 기라도 사시라고. 고작 그 돈 좀 주는 것 가지고 유세는? 아 됐어. 치사해서 원. 네 아들은 이제 네가 챙겨라.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애 보느라 죽는 줄 알았으니까.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흥! 시어머니는 그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날은 남편이 오자마자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애기도 자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말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어머니와 저의 갈등이 시작된 계기가 되어 집안은 매일이 불꽃 같은 전쟁 속에 살아야 했죠. 시어머니는 점점 집안일도 등한시하고 더 밖으로 놔두셨어요. 들어오실 때는 분명히 아이도 다 보고 집안일도 같이 해주신다는 조건하에 오신 건데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안일도 점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저 밖에서 노는 것에만 빠지셔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오시는 거 있죠? 예, 아가.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평생에 니네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결혼 반지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이다. 이참에 너네 나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나 알 큼지막한 걸로 다이아 하나만 해줘라. 네? 갑자기 다이아 반지를요? 아니, 어머님이 지금 다이아 반지가 왜 필요하세요? 얘가 또 나 무시하네. 아니, 나는 다이아 반지 끼면 안 되니? 내 주변 고씨랑 임신애는 자식들이 다 잘 나가는 애들이라 허구한 날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 명품 액세서리까지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준다더라. 게다가 용돈도 아주 턱턱 주는 덕에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 줄 아냐? 나는 고작 해봤자 겨우 20만 원, 30만 원 줘가지고 목에 기름칠도 못하는데 그깟 반지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죄야? 아니 어머님, 저희도 어머니께 부족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매달 시터 비용으로 150만 원에 꼬박꼬박 어머니가 달라고 하실 때마다 드리는 용돈에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요. 병수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근데 무슨 다이아 반지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뭐야?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뼈가 빠지게 지네 집 살림 봐줘, 애 봐줘, 다 해주는데 그까짓 것 하나 못 해주냐? 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어머님,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못 해드리는 건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은 똑바로 하세요. 어머님이 요즘 언제 집안 살림 보시고 병수 봐주고 하셨는데요. 집안일도 퇴근하고 나면 제가 다 하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저한테 용돈 달란 적 없으세요. 근데도 어머님께는 꼬박꼬박 드리잖아요. 그거면 됐지. 뭘 또 바라시는 건데요. 됐다 됐어. 치사해서 나원. 아주 그냥 너네 집안 잘 산다고 지금 유세 떠냐? 네가 나 돈으로 고용해서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친다 이거야? 아주 그냥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야. 시어머니는 땅을 치는 듯한 신용을 하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우는 척을 해대셨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와 시어머니의 냉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남편은 이렇게 힘들 거면 시어머니 다시 보내자며 말을 해왔는데 저도 그때마다 정말 보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또다시 힘든 시골 생활을 하시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고민만 잔뜩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같이 퇴근을 했는데 집 문 밖에서부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들어갔는데 글쎄 아이가 쩌렁쩌렁하게 울어대는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초록색 소주병을 손에 쥐고 그대로 뻗어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이때는 참다 못한 남편이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버리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일어나세요. 어? 너네 왔냐? 아, 그냥 깨우면 되지.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깨우고 난리야. 귀청 다 떨어지겠다. 하우, 지금 엄마 귀청 떨어지는 거 걱정하세요? 애가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는데 그 소린 들리지도 않으셨어요? 어머, 그랬냐? 울고 있었어? 아유, 우리 예쁜 손주가 왜 또 울고 있었대? 조용히 잠 잘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라 남편이 화내는 거나 아이가 우는 건 제대로 느껴지지도 않는 듯 했어요. 저랑 남편은 우선은 아이를 만져보니 온몸이 뜨거워 병원부터 가야겠다 싶어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니 정말 아이가 큰일 날 뻔했다며 열이 38도까지 올라갔는데 왜 이제야 왔냐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알고 봤더니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데리고 나가서 놀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던 거였죠. 남편은 결단을 내리고 시어머니를 시골로 보내자고 했어요. 저도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이는 하루 정도 입원을 해야 했어서 우선은 저희는 먼저 아이 챙긴 다음 정리가 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되고 집으로 가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술에서 깨서 저희에게 어슬렁 오시더군요. 병수는 괜찮니? 아유,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소주를 병으로 마셨더니 훅 갔지 뭐냐. 애는 괜찮대지? 요즘은 워낙 의학기술이 좋아서 잘 고쳐졌을 거야.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온 저희를 꿈에도 상상을 못 하셨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를 대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제 쪽에서 하루 동안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나중에 하자고 신호를 주고는 일단 둘 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정말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는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동안 아이가 무사해진 것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는 저와 아이를 챙기며 수발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 분이셨습니다. 다음 날까지 방에서 쉬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일을 뺄 수가 없어서 출근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틈을 타서 또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싶어 조용히 봤습니다. 예, 가영아. 나 이번에 정말 갖고 싶은 명품백이 생겼는데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라서 그래. 얼토당토하는 명품백 이야기에 이제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제 병수 자칫하다간 죽을 뻔했어요. 아세요?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데리고 나가서 걸려온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방치한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 병수 어제 열 38도 이상 올라서 죽을 뻔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명품백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술에 쩔어서 손주는 잘못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지는 분이 명품백은 정말 갖고 싶으신가 보네요. 근데 어쩌죠? 저 어머니께 명품백 사드릴 돈 없는데요. 그 전에 어머니 저한테 다이아 반지 사달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어머니가 하도 용돈 부족하다 아버님한테 돈 보내고 나면 생활비 없다 뭐라 하셔서 한 달에 150만 원 드리던 것도 200만 원으로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부족하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저희 등골을 다 빼드셔야 하는데요? 야,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 일부러 그랬냐고? 이게 진짜 지 시험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꼴랑 50만 원 올려줘 놓고는 생색은 아이고 내 팔자야. 젊어서는 남편한테 잡혀 살아. 늙어서는 자식 새끼 내서 잡혀 살아. 아주 내 팔자가 노비 팔자구나. 노비 팔자야. 또 시작된 시어머니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면 바로 짐 싸서 내려보낼 작정으로 거실로 나왔고 시어머니는 제가 무시하든 말든 한참을 제 방에서 땅을 치며 또 우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그 생쇼가 끝날 때까지 밖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미동도 없자 생쇼를 멈추고는 저를 째려보며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또 한마디 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얼른 무시를 하고는 주방으로 가서 전날부터 하루 종일 못 먹어서 기운이 딸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기운을 차려야 아기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뭘 먹을지 보는데 그 안에 2+짜리 한우 등심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딱 집어 꺼냈는데 그걸 꺼내자마자 저에게 날라온 물체로 인해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물체의 정체는 바로 금방까지도 제 손에 쥐어져 있었던 소고기였고 시어머니는 제가 그 소고기를 잡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 뺏어서는 제 얼굴 쪽으로 던져버리셨던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야, 네가 왜 내 소고기를 함부로 처먹으러 들어? 돈도 없담서 김치나 처먹을 것이지. 오, 가까이서 보니까 너 술 냄새 난다. 어제 애 아프다고 병원 갔다 왔다면서 그거 다 거짓부렁이었나 보지? 술 냄새 나는 것 보니 너네 어제 나 따돌리고 밖에서 술 마시다 왔냐? 어? 놀다 온 걸 지금 들키기 싫어서 애 가지고 쇼한 거지? 그치?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분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들어 버렸어요. 이보세요, 어머니. 지금 누구한테 생트집을 잡으세요. 술 냄새는 어머니한테서 나는데 어제 그렇게 애 잡을 뻔하고도 술을 또 드셨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막장으로 나갈 생각이신 거예요? 네? 아직 노망날 나이도 아니신데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그러세요? 뭐야? 노망이라니? 노망이라니? 너 이거 절대 먹지 마. 내 소고기 먹지 마. 이거 내 거야. 내 거라고. 생떼를 부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넉 장을 꺼내서 시어머니 주머니에 꽂아 넣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요. 소고기 값이에요. 이걸로 소고기 실컷 사드시고 남는 돈으로 그 좋아하시는 명품백 사는데 보태시던지 소고기랑 같이 구워 드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거 드리고 어머니랑 이제 다 끊을랍니다.
제발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베이비시터도 다시 구할 거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신 이제 해고야. 해고라고. 뭐? 누구 마음대로 해고야? 내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데? 너 어디 우리 아들하고 잘 사나 보자. 나는 절대 못 나간다. 절대 안 나가. 당신 아들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썩는 줄 아세요? 아들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당장 나가라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 의견 따윈 필요 없어. 여기 내 집이에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내 권한으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싫다. 절대 못 나간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못 나간다. 내가 미쳤다고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냐?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든 다른 데로 들어가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안 돼. 절대 못 가.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아예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우며 못 나간다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망가지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가 두 손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힘을 주고는 버티는 통에 제 손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집으로 누군가 들어왔고 그 길로 시어머니는 대자로 뻗어있던 바닥에서 튕겨져 나와 벌벌 떨기 시작하셨죠. 집으로 들어온 그 누군가는 바로 시골에 계시던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 뒤로는 저희 남편이 함께 들어왔어요.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고 나중에서야 들어보니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더 이상 시어머니와는 같이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는 확실하게 시어머니를 떼어내기 위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가만 안 둔다며 노발대발하며 올라오셨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함께 집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또 한 번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왜 왔어? 갑자기 어떻게 온 거야? 이놈의 여편네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손주 자식 다 죽일 뻔한 게 지금 어디서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짐 싸서 나와, 당장. 안 그럼 머리 끄댕이를 잡고 내가 끌고 갈라니까. 아니다, 됐어. 방 어디냐? 내 직접 이놈의 여편네 짐 싹 챙겨버리라니까. 당장 방 안내해라. 시아버지의 큰 소리에 저희 남편은 곧장 시어머니가 묵으시던 방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인 광경을 보자마자 시아버지는 그 방을 헤집기 시작하셨습니다. 흥, 이놈의 여편네가 미쳤구만 미쳤어. 이 가방이 이게 몇 개야. 이 옷들은 다 뭐고. 노망이 나도 아주 제대로 났구만 그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나한테 보낼 돈 100만 원도 몇 달째 꿀꺽해버리고는 이딴 데다 돈을 다 썼냐? 어? 이놈의 가방들 다 불태워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지. 안 돼. 그 가방만은 안 돼. 그게 얼마짜린데 안 된다고.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어?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못 가. 못 간다고. 닥치지 못해? 당장 저 가방이랑 옷들 다 치우고 원래 가져왔던 네 것만 챙겨서 나와. 당장. 안 그럼 내가 머리 끄댕이 잡고 끌고 갈 줄 알아. 저는 시아버지의 믿지 못할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몇 달째 시아버지께 보내야 할 돈을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가짜는 거짓말을 하며 보내지 않은 채 200만 원과 그 외 받아가신 용돈을 그대로 혼자 다 쓰시고는 온갖 명품 가방을 사셨던 거였어요. 저희에게는 일체 그 방을 안 보여줘서 몰랐는데 이래서 안 보여주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 몰래 그 방을 한 번씩 봐왔던 남편은 사치병이 심해졌었던 시어머니의 상태를 그간 모르는 채 해드리고 있었다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어머니를 떼어내기 위해 시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던 거였고 아버님과 이야기를 하다 돈을 안 보내드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서로 알게 되면서 제대로 시어머니를 떼어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엔 꼬리를 잡혀 자신의 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시어머니는 그날로 명품백도 다 빼앗긴 채 그 전에 가지고 왔던 옷만 챙기고는 시아버지 손에 묶여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울면서 끌려간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예,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여기서 다시 데려가 주라. 정말 못 살겠어. 나 정말 여기 시골 지긋지긋해. 네 시아버지도 지긋지긋하고 시골도 너무 갑갑하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어? 아가, 제발.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는 어머니와 같이 살 일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소린 더 말아주세요. 자꾸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이제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끔 바람 쐬시며 지내세요. 저흰 이제 어머니와 같이 지낼 생각 추호도 없어요. 여기서 더 말씀하시면 용돈도 아예 끊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단호한 저의 말에 시어머니도 이제는 하소연도 안 하시고 그저 저희가 보내드리는 한 달 용돈 50만 원만 꼬박꼬박 받으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또 전화해서 허튼 소리 하는 걸 아버님께 걸리면 이젠 예전보다도 더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무서워서라도 못하고 계시겠죠. 저희는 시어머니와 이전처럼 지내진 못해도 그래도 자식 노릇을 하느라고 명절 때 내려가고 매달 용돈 꼬박꼬박 넣어드리며 지내고 있어요. 이전처럼 사이좋은 고부 사이로 가기엔 이미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베이비시터도 다시 구해서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으로 고용한 상황이에요. 다행히도 좋으신 분이라 아이를 잘 케어해 주시고 저희도 원만하게 잘 지내면서 일하고 계시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왜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이 한번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괴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어요. 욕심이 눈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욕심을 품게 되면 거기에 눈이 멀어 사리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딱 저희 시어머니가 욕심에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여파가 계속돼서 이곳에서 못 가지고 간 명품 가방과 옷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네요. 이미 그것들은 다 처분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병수 옷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라고 하셔서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제 인생에도 욕심이 생기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며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자꾸만 욕심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욕심인지 아니면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욕심인지 잘 판단하셔서 건강한 욕심 가지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에 만족하며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과 함께 더 욕심내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